육군 참모총장 승호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부대를 시찰하던 그때였어요. 총장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뒤를 돌아보니 한 상병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승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병은 주위를 살피더니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한기철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리고는 재빨리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승호는 재빨리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됐네. 내가 길을 물었어. 그리고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죠. 그 안에서 종이를 펼친 순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후에 이 부대는 발칵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새벽 4시 30분. 승호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의 새벽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몰고 왔죠. 그는 거울 앞에서 군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30년을 입어온 군복이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예고 없이 가야 해. 운전병에게 짧게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면서 전방 부대의 경계 태세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계속 그를 괴롭혔어요. 한 달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예비역이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었죠. 요즘 애들은 군대에서 돈까지 뜯긴다니까요. 우리 조카도 그래서 고생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승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산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조카 동민이도 지금 어디선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작년에 입대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어느 부대인지도 몰랐습니다.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죠.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제212 GOP 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총장님, 졸고 있던 위병이 깜짝 놀라 경례를 했어요. 승호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죠. 참모 총장님이 오셨다고? 새벽에 갑자기? 빨리 대대장님께 보고해. 간부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승호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은 어디 있나? 승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총장님. 5분 후 헐레벌떡 뛰어온 최영수 중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군복 단추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제212 대대장 최영수 중령입니다. 시찰하겠네. 안내하게. 승호의 짧은 명령에 최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길. 승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병사들이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병사들이 경례를 했지만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첫 번째, 생활관. 승호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의 관물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보이지 않았죠. 가족들이 보낸 택배는 어디 있나? 승호가 물었습니다. 한 이등병이 떨리는 손으로 구석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승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화장실이 어디인가? 저쪽입니다. 총장님.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총장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뒤를 돌아보니 한 상병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승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병은 주위를 살피더니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죠.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위험하네. 나중에 다시 만나세. 승호는 재빨리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야? 한기철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사님. 총장님께서 화장실 위치를 물으셔서. 그래? 너 이름이 뭐야? 한 중사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았어요. 이동민 상병입니다. 순간 승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동민. 그의 조카였어요. 하지만 승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물었네. 이제 됐어. 그리고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죠.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종이를 펼쳐봤어요. 간부들이 돈을 뺏어갑니다. 매달 20만 원씩. 택배도 다 가져가요. 저항하면 때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승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무섭도록 차가웠죠. 동민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죠.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한 중사가 동민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너 아까 총장님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한 중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때리려는 거였죠. 중사. 승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중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예, 총장님. 병사교육은 나중에 하게. 지금은 내가 시찰 중이야. 알겠습니다. 한 중사가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동민이를 향해 있었어요. 경고하는 눈빛이었죠. 승호는 시찰을 계속했습니다. 볼수록 심각했어요. 병사들의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세면도구조차 부족했습니다. 간부들의 생활관은 어땠을까요? 과자며 음료수며 가득했죠. 대대장. 승호가 최중령을 불렀습니다. 예, 총장님. 병사들 복지가 이게 뭔가? 그게 요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승호는 알고 있었어요. 보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다음 주에 다시 오겠네. 예? 다시 오신단 말씀입니까? 최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문제 없겠지? 물론입니다. 승호는 부대를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부관에게 말했죠. 일주일 후 일정을 비워도.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여기로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승호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습니다. 동민이의 떨리는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조카야, 조금만 참아라. 삼촌이 반드시 구해주마. 하지만 그는 삼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공과 사를 구분해야 했어요. 그래도 정의는 세워야 했습니다. 부대를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병사들의 모습이 마치 갇힌 새들 같았습니다. 승호는 결심했죠. 이 부조리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조카와 연결되어 있다 해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차는 어두운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212 대대의 병사들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야, 지금 당장 믿을 만한 조사관들을 모아봐. 큰일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호는 민간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죠. 아무도 그가 육군 참모총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승호는 알아봤습니다. 동민이었죠. 동민은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의자에 앉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죠. 안전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 승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제야 동민이 모자를 벗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삼촌, 동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승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런 부대에 있는 줄 몰랐어.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동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봐. 언제부터였니? 승호가 물었어요. 동민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입대하고 일주일 뒤부터였어요. 동민의 눈가가 붉어졌죠. 신병 환영회라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죠. 한기철 중사가 신병들을 모아놓고 말했답니다. 여기서 생활하려면 규칙이 있다. 매달 20만 원씩 관리비를 내야 한다. 거부하면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거부한 애가 있었어요. 김진수라고. 그 다음 날부터 동민이 말을 멈췄어요.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결국 자해를 했어요. 팔에 칼로. 그제야 모두가 진짜라는 걸 알았죠. 승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니? 예. 우리끼리 모아뒀어요. 동민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녹음 파일이랑 사진들이에요. 통장 거래, 내역도 찍어뒀고요. 승호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무게는 천 근처럼 느껴졌어요. 택배는 어떻게 된 거니? 간부들이 다 가져가요. 70% 이상을요. 우리는 찌꺼기만 받아요. 동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과자도 속옷도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 편지까지. 검열해요. 순간 동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싸서 보냈을 텐데. 그걸 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승호는 조카의 떨리는 어깨를 봤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민은 바로 몸을 움츠렸어요.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얼마나 무서웠니?
승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몇 명이야? 저까지 9명이에요.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동민이 종이를 꺼냈어요.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이준호, 박성민, 최재원. 승호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모두 20살 남짓한 청년들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죠. 가해자는 한기철 중사가 주범이에요. 남진우 상사, 김태식 중사, 이정훈 하사. 이 4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동민이 설명했습니다. 한 중사는 3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전에 있던 선임들한테 들었는데 예전엔 더 심했대요. 대대장은 최영수, 중령은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아니, 어쩌면 한통속일지도. 동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번은 제가 대대장실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전박대 당했죠. 군기 잡는 건 필요한 일이다라면서요. 승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테이블이 살짝 흔들렸어요. 삼촌,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동민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삼촌 조카라는 걸 알면 그건 신경 쓰지 마. 승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삼촌이 아니야.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야. 모든 병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그 말에 동민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겠니? 예.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간부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동민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일 밤 10시 부대 밖 폐공장이 있지? 네. 알아요. 거기서 만나자. 다른 피해자들도 데려와. 승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동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동민이 고개를 들어 삼촌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카페를 나온 승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당장 특별 수사팀을 꾸려. 그리고 제212대대 주변을 조사해봐. 무슨 일이십니까? 썩어 있어. 완전히 썩어 있어. 전화를 끊고 USB를 받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승호는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어? 중사님, 정말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부모한테 연락해서라도 구해와. 구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 소리도요. 승호는 이어폰을 뺐어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들도 봤죠. 멍든 몸, 찢어진 입술, 부어오른 눈,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매달 20만 원씩 빠져나간 돈. 9명이면 18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승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대의 현실이란 말인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 별빛 아래 어디선가 고통받는 병사들이 있을 겁니다. 동민이처럼, 다른 8명처럼.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죠. 다음 날 밤 10시, 폐공장에는 9명의 병사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혹시 함정 아니야?
그때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 경례를 했어요. 편하게 있어. 오늘은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왔어. 승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한 명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가족이 어려워서 군대라도 가서 돈을 아끼려고 했는데, 저는 당뇨가 있어서 약을 택배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빼앗겼어요. 외박을 가려면 5만 원을 더 내래요. 들을수록 참담했습니다. 한 번 반항했다가 영창에 갔어요. 누명을 씌워서 자살 시도한 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덮어버렸어요. 승호는 모든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약속한다.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정말 끝낼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너희들의 용기가 필요해. 끝까지 증언해 줄 수 있겠니? 9명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고개들이었지만 결의가 보였어요. 승호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폐공장을 나오는 길, 동민이 따라왔어요. 삼촌. 응?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동민이 울먹였습니다. 승호는 조카를 껴안았어요. 야위어버린 몸이 너무 가벼웠죠.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둘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제212대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영수 중령이 간부들을 모두 소집했어요.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젯밤에 누가 부대를 나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몰래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받았어. 최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한기철 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 빨리 알아내. 누가 입을 열었는지 찾아야 해. 최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쫓기는 짐승 같았습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동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를 8명의 동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젯밤 폐공장에 갔던 병사들이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총장님이 처리해 주실 거야. 동민이 대답했지만 그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한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너희들 어젯밤에 뭐 했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9명 모두 숨이 막혔습니다. 잤습니다. 중사님.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한 중사가 성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누가 밖에 나갔지? 누구를 만났어? 정말 모릅니다. 쿵. 한 중사의 주먹이 성민의 배를 때렸습니다. 성민이 쓰러졌어요.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이 멸면 죽는다는 거. 한 중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남진우 상사가 들어왔어요. 중사, 대대장님이 부르셔. 한 중사가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노려봤습니다. 기억해. 한 명이라도 입을 열면 너희 모두 끝장이야. 간부들이 나간 후 병사들은 떨고 있었어요. 우리 괜찮을까? 최재원이 울먹였습니다. 동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1시간 뒤 대대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 총장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태식 중사가 보고했어요. 최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를 다 없애. 모든 기록을 삭제해. 알겠습니다. 간부들이 흩어졌어요. 각자 증거를 인멸하러 갔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승호는 이미 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어요. 그날 오후 3시 국방부 기자실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승호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모두 놀랐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참모 총장이 직접 나선다니. 승호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승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212 대대에서 조직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9명이며 가해자는 4명의 간부입니다. 승호가 답했어요. 피해자 중에 총장님 조카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맞습니다. 제 조카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승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군은 국민의 아들, 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은 들끓었어요. 참모 총장 조카도 피해자, 군 내부 비리, 충격 폭로, 국민의 분노 폭발,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제212 대대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최중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한 중사는 황급히 짐을 싸고 있었죠. 도망가야 해. 빨리. 하지만 이미 군 검찰 수사관들이 부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희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끝나는 거야? 드디어 자유를 찾는 거야? 동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사가 동민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고자질한 거지? 동민이 돌아봤습니다. 한 중사의 눈은 미친 듯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내 삼촌이 총장이라고 까불더니 한 중사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거기 멈춰. 수사관들이 뛰어왔어요. 한 중사는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한기철 중사, 당신을 폭행 및 갈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한 중사는 끌려가면서도 동민을 노려봤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하지만 동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피해자 가족들이 방송에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한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했는데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아버지들도 분노했어요. 나라를 지키러 간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다니.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움직였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국방부 장관이 긴급 회견을 열었죠. 전군에 걸쳐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개혁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승호는 집무실에서 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니? 네, 삼촌. 이제 괜찮아요. 동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고생했다. 삼촌이 더 고생하셨죠. 저 때문에. 아니야.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었어. 승호가 말했어요. 정의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단다. 내가 그 시작이었어. 전화를 끊고 승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첫걸음은 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수사 3일째 군 검찰 합동수사팀이 제212 대대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고 나갈 수도 없었죠. 수사팀장 김정우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72명입니다. 승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72명이라고? 예. 처음 신고한 9명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서류를 넘겼어요. 승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체 병사의 80%가 피해자였어요. 금액은 3년간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순간 승호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이게 군대란 말인가.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죠. 30년 군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였어요. 그 시각 취조실에서는 한기철 중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관행이었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고요. 한 중사가 소리쳤어요. 다른 부대도 다 이래요. 왜 저만 잡아요?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화면에 동영상이 떴어요. 한 중사가 병사를 때리는 장면이었죠. 이것도 관행입니까? 한 중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몰래 찍은 겁니다. 당신이 돈 안 가져오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장면도 있죠. 한 중사가 무너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옆 취조실에서는 남진우 상사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한 중사가 시킨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달랐습니다. 당신 통장에 1년간 5천만 원이 입금됐네요. 이것도 한 중사가 시킨 겁니까? 남 상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한편 병사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입대식 날부터 시작됐어요. 신병 환영금이라면서 10만 원을 걷었죠. 거부하면 얼차려를 시켰어요. 한 번은 3시간 동안 제 여자친구가 보낸 선물도 뺏어갔어요. 그걸 팔아서 술 마셨대요.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동민도 진술하고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거짓말해야 했던 거예요. 동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군대 생활 괜찮니? 라고 물을 때마다 네,
잘 지내요라고 거짓말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엄마가 보낸 용돈을 다 빼앗기면서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수사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어요. 대대장 최영수 중령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김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최 중령이 매달 100만 원씩 상납받았습니다. 승호가 일어섰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다른 부대는 제173대대, 제298대대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전군으로 퍼진 암세포였어요. 다음 날 승호는 결심했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을 다시 열기로요.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죠. 승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모총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 군이 국민의 아들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3년간 2억이 넘는 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총장님, 조카가 피해자인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까? 승호가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도 다른 피해자와 똑같이 대우받을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습니다. 군사재판뿐 아니라 민간 법정에도 넘기겠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라는 것을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 중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폭로한 거죠. 박승호 총장이 조카를 특별 대우하고 있다. 하지만 역효과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나섰어요. 이동민 상병이 제일 많이 맞았어요. 오히려 조카라서 더 괴롭힘 당했죠. 그가 용기를 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론은 완전히 승호와 동민의 편이 되었습니다. 수사 일주일째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한기철 중사 징역 7년, 남진우 상사 징역 5년, 김태식 중사 징역 4년, 이정훈 하사 징역 3년, 최영수 중령 징역 5년과 파면. 무거운 형량이었죠. 법정에서 한 중사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이동민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집행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동민이 승호를 찾아왔어요. 삼촌, 수고했다. 승호가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승호가 말했어요.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야. 다시는 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동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사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날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기철, 징역 10년. 남진우, 징역 7년. 최영수, 징역 8년과 영구 파면. 처음 판결보다 더 무거워졌어요. 항소심에서 죄질이 더욱 악랄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한기철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억울해. 이건 불공평해.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부모가 외쳤죠. 우리 아이들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법정 밖에서 동민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진짜로 끝난 거죠. 그 옆에는 다른 피해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났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승호가 직접 만든 병영문화 혁신 TF팀이 전국을 돌았습니다. 모든 부대를 깜짝 점검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국 37개 부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 132명이 적발되었죠. 승호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첫째, 익명신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병사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둘째, 외부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민간인이 포함된 감시단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셋째, 간부 교육을 전면 개편합니다. 윤리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지휘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였죠. 새로운 제도는 빠르게 정착했습니다. 아미 한라인이라는 익명신고 앱이 만들어졌어요. 첫 달에만 500건의 신고가 들어왔죠. 모두 즉시 조사되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동민은 부사관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어요. 임관식 날 승호가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죠. 이동민 하사, 예. 동민이 경례를 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승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임관식이 끝난 후 둘은 카페에 앉았어요. 1년 전 그 카페였죠. 왜 부사관이 되려고 하니? 승호가 물었습니다. 후배들을 지키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병사가 없도록. 동민의 눈빛이 빛났어요.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제가 겪었으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전국의 부대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역대 최고였죠. 82%가 군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의 불안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요. 한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군대가 진짜 달라졌구나 싶어요.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군 개혁의 기적, 병영문화 혁명, 신뢰받는
군대로의 변신.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죠. 2년이 지났습니다. 동민은 이제 중사가 되었어요. 모범 부사관으로 표창도 받았죠. 그가 근무하는 부대는 제212 대대였습니다. 그 악몽의 부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중사님, 정말 여기가 그 부대였습니까? 신병이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동민이 웃었어요. 우리가 지킬 거야. 너희들을, 이 부대를.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눈빛이었죠. 어느 날 승호가 부대를 방문했어요. 총장님, 병사들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했죠. 잘 지내고 있나? 네, 행복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승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동민과 마주쳤어요. 이 중사, 총장님, 둘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정의를 향한 의지였습니다. 계속 잘 부탁한다. 예,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승호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생각했죠. 개혁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3년 후 동민은 상사가 되었고 승호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연설에서 승호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지켜나가야 합니다. 청중 속에 동민이 있었어요. 그는 삼촌의 말을 가슴에 새겼죠. 연설이 끝난 후 승호는 동민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무슨 말씀이세요?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 새로운 세대가 해야 할 일이지. 동민이 경례를 했어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승호가 웃었습니다. 든든했어요. 군대는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익명, 신고는 일상이 되었고 부당한 명령은 사라졌어요. 병사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국민이 군을 믿게 되었습니다. 군도 스스로를 믿게 되었고요. 10년 후 동민은 소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 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죠. 취임식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상병이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그리고 정의를 믿는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객석에 앉은 승호를 봤어요. 이제 백발이 된 삼촌이 미소 짓고 있었죠.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났죠.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듣고 감동과 여운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제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진아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 국화꽃이 가득한 제단에는 진아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 놓여 있었죠. 특수부대 전역 직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진아의 눈빛은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진아야, 내일이면 49일이야. 이제 정말 널 보내야 하는 거니?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49일 동안 매일 같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아의 죽음은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저 의심만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똑. 3번, 정확히 3번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태주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수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환청일 거예요. 49일 동안 동생을 그리워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겠죠. 언니, 문 열어줘. 나, 진아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갔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렸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아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말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진아였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화장까지 끝냈다고 했던 동생이 살아있었어요. 진아? 수연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진아의 다리가 풀리며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동생을 안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죽었다고 포기했던 동생이 지금 내 품 안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평범하지만은 않은 두 자매의 이야기, 다시 만남으로 인해 시작되는 복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흥미를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병원 휴게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년째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봐왔지만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김수연 씨 맞으십니까? 서울 동부경찰서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진아 씨를 아시나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진아, 하나뿐인 동생의 이름을 듣자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입니다. 진아한테 무슨 일이?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새벽 외곽 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DNA 검사 결과 김진아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발등에 쏟아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 없어요. 확실한가요? 진아가 죽었다고요? 수연은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외투를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진아의 남편. 6개월 전에 결혼한 사위였죠. 그는 놀랄 만큼 침착했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처형, 오셨군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있지 않았어요. 마치 회사 회의에 온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태준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아가 왜 폐공장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태준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어요. 폐공장에서 우발적인 화재가 발생했고 진아가
그곳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수연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진아가 밤중에 폐공장에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수연은 태준에게 물었어요. 진아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진아가 결혼 전에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었어요. 707 특임대요.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진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거짓말. 수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태준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박성호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일하는 병원의 원장이었죠. 그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 간호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원장님, 시신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박 원장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그건 화재로 손상이 심해서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인데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시는 게. 박 원장의 강한 만류에 수연은 결국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관 앞에서 눈물만 흘릴 수 있었어요. 3일간의 장례식. 조문객들이 오고 갔지만 수연의 시선은 계속 태준을 향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진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대본을 읽는 배우 같았습니다. 진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보낼 줄 몰랐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태준이 말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수연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진아일까? DNA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진아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 진아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언니, 나 결혼해. 뭐, 갑자기? 누구랑? 이태준이라는 사람이야. 병원 행정직원이래. 그때 진아의 표정이 이상했었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죠. 707 특임대에서 전역한 후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진아였는데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게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49제 준비를 하던 중 수연은 진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보험금이 무려 5억 원. 수익자는 배우자인 태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입 날짜는 결혼하고 한 달 후였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진아가 이런 고액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 위험을 잘 알았고 항상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으니까요. 수연은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태준 씨, 진아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거 알고 계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권유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5억이나 되는 보험을요? 부부니까 서로를 위해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수연은 그 안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간호사 경험을 되살려 생각했습니다. 화재 사망자의 DNA 검사, 시신 확인 절차, 화장까지의 과정. 뭔가 너무 빨랐어요. 보통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데 수연은 노트에 의문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아가 밤중에 폐공장에 갔을까? 왜 태준은 진아의 특수부대 경력을 모른 척했을까? 왜 박 원장은 시신 확인을 그렇게 막았을까? 왜 이렇게 많은 보험금에 가입했을까? 비가 그치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수연은 진아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아야, 언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내가 정말 죽은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낼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49제 전날 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문을 두드리고 나타날 줄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있을 줄은 말이에요. 49제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진아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 국화꽃이 가득한 재단에는 진아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 놓여 있었죠. 특수부대 전역 직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진아의 눈빛은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진아야, 내일이면 49일이야. 이제 정말 보내야 하는 건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9일 동안 매일 같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아의 죽음은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저 의심만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똑. 3번. 정확히 3번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태주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수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환청일 거예요. 49일 동안 동생을 그리워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겠죠. 언니, 문 열어줘. 진아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갔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렸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아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말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진아였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화장까지 끝냈다고 했던 동생이 살아 있었어요. 진아?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진아의 다리가 풀리며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동생을 안았어요. 진아, 정말 너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진아를 집 안으로 들여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담요로 감쌌어요. 진아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 미안해.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들 내가 죽었다고. 화장까지 했는데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날 죽이려고 했어.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진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음식에 뭔가를 탔어. 처음엔 몸이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 707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독극물이라는 걸 알아챘어. 천천히 죽이려고 했던 거야. 수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도망치려고 했는데 태준이 날 지하실에 가뒀어.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 진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탈출했어? 특수부대 훈련이 도움이 됐어. 수갑 푸는 법, 문 따는 법 다 배웠잖아. 태준이 잠든 틈을 타서 빠져나왔지. 그리고 그날 새벽에 그 폐공장에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봤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시신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닌 건 확실해.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어요. 수연은 동생의 팔에 난 상처들을 보았습니다. 묶여있던 흔적이 선명했죠. 진아야, 태준이 왜 너를? 언니, 태준의 본명은 최민혁이야. 진아의 대답에 수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3년 전 내가 707 특임대에 있을 때 참여했던 작전 기억나? 국제 마약 조직 소탕 작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가 그 작전으로 훈장을 받았던 걸 기억했어요. 그때 소탕된 조직의 두목 아들이 바로 최민혁, 지금의 태준이야. 아버지와 형들이 그 작전에서 죽었지. 태준은 복수를 계획했던 거고, 내가 그 작전에 참여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했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작스러운 결혼, 태준의 차가운 태도, 거액의 보험금, 복수와 동시에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했구나. 맞아. 5억이면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에 충분하니까. 진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49일 동안 숨어 지내면서 증거를 모았어. 태준의 진짜 신분, 과거 범죄 기록, 그리고 진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태준이 다음 목표를 정했어. 또 다른 여성이야.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이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막아야 해. 어떻게? 진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에 그 강인한 눈빛이 돌아왔어요. 태준을 함정에 빠뜨릴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수연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이 할게. 하지만 진아야, 너 지금 상태가. 진아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PTSD 증상이었어요. 수연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진아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진아야. 심호흡해. 여기는 안전해. 한참 후에야 진아가 진정되었어요. 수연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태준이 날 찾으면 찾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가 먼저 그를 잡을 거야. 수연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아가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해. 그리고 태준을 감시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 언니, 내 707 특임대 동료들이 도와줄 거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어요. 새벽 3시, 두 자매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진아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수연은 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49일 동안 모은 모든 의혹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진아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알아, 언니. 이번엔 내가 사냥꾼이 될 거야.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결연했습니다. 49일 동안 죽은 자로 살았던 진아가 돌아왔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707 특임대 출신답게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안전가옥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병원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인맥이 이제 진실을 밝히는 무기가 될 차례였죠. 선배, 박성호 원장님 아시죠?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선배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원장? 그 사람 조심해. 예전에 의료진 명의로 대출 사기 친 적 있다던데.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첫 번째 실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진하는 검은 옷을 입고 태준의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잠입 기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진아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죠. 태준은 회사에 가 있을 시간이었어요. 진아는 특수 장비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진아는 재빨리 거실과 침실 곳곳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서랍을 뒤지던 중 진아는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자신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진아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 미친.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자신을 감시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수연과 진아는 사설탐정 김철민을 만났습니다. 철민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이런 일에 전문가였죠. 최민혁이라 그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철민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정보를 보고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맞네요. 최민혁 34세 조직폭력배 출신의 보험 사기 전과가 3번이나 있네요. 수연과 진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번이라니 모두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해가면서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한 거죠. 진아의 주먹이 떨렸어요. 자신이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였습니다. 철민이 계속 자료를 뒤지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박성호 원장과의 연결고리도 찾았습니다. 5년 전 둘이 같은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네요. 박성호가 의료 서류를 조작하고 최민혁이 실행하는 시기였어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박 원장이 시신 바꿔치기를 도운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날 저녁 진아는 707 특임대 전 동료인 박상우를 만났어요. 상우는 진아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놀랐지만 곧 분노했습니다. 그 새끼를 그냥 둘 순 없지. 내가 도와줄게. 상우의 도움으로 태준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매주 금요일 밤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용호회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불법 도박장이었죠. 수연과 진아는 차 안에서 태준을 감시했습니다. 태준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나왔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박 원장님? 네, 잘 처리됐습니다. 707, 그 계집 죽이는 건 보너스였어요. 원래 목적은 돈이었지만 복수까지 하니 기분이 좋네요.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은 재빨리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더 있어요. 시신 바꿔치기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애였죠. 가족도 없고 실종 신고도 안 된 애라 딱이었어요. 박소영. 수연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진짜 희생자의 이름이었어요. 다음 날 수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 신분을 이용해 박성호 원장의 컴퓨터에 접근했어요. 의료 기록 시스템에 들어가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소영의 시신이 김진아로 둔갑한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한 흔적이 선명했죠. 수연은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박성우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간호사,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 원장님. 서류 정리하러 왔었는데 컴퓨터에 이상한 파일이 있어서요. 박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파일? 박소영이라는 환자 파일인데 제 동생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순간 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급하게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실수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실수요? 이게 어떻게 실수인가요? 박성호가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진아가 나타났어요. 특수부대 출신답게 빠른 동작으로 박성호를 제압했죠. 언니, 건드리지 마세요. 박성호는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진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박소영 씨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몰라. 태준이가 알아서 했어. 수연과 진아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태준의 자백 녹음, 박성호의 기록 조작 증거, 그리고 박소영이라는 진짜 피해자의 존재까지. 그날 밤, 진아는 인터넷으로 박소영을 검색했습니다. 24살의 대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던 아이였죠. 실종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아이.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 대신 죽은 무고한 생명이었습니다. 수연이 진아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박소영 씨를 위해서라도.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 증거를 모았어요. 태준이 자주 가는 도박장의 불법 거래, 내역, 과거, 피해자들의 기록, 그리고 다음 목표로 삼은 여성의 정보까지. 철민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찾았어요. 태준이 접근하려던 다음 목표. 이정희 씨, 29세. 역시 그 작전에 참여했던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수연과 진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태준을 막아야 했어요. 내일 함정을 파자. 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될 차례였어요. 707 특임대 출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그는 수연의 집 앞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도청 장치를 통해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죠.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해. 태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아의 유품을 정리하러 온 수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눈동자가 좁아졌어요. 수연은 태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연기를 계속했어요. 슬픔에 빠진 언니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진아와 수연은 안전가옥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태준이 눈치를 챘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진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지?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데. 바로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또 2번. 아무였습니다. 문을 열자 박상우가 서 있었어요. 진아의 707 특임대 동료였죠. 진아야, 큰일이야. 태준이 조직원들을 동원했어. 너희들을 찾고 있어. 상우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몇 명이나? 최소 5명. 모두 전과자들이야. 태준이 돈으로 고용한 것 같아. 진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면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도망가야 해요. 수연이 말했지만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끝낼 때가 왔어. 더 도망치면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해. 진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707 특임대의 전사가 돌아온 거였어요. 미끼 작전을 쓰죠. 내가 아니라 언니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수연이 놀라 진아를 바라봤어요. 나를 미끼로? 태주는 언니를 통해 나를 찾으려 할 거예요. 언니가 내 유품을 정리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태준이 직접 나설 거예요. 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위험해. 태준이 수연 씨를 해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해요.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야 해요. 다음 날 수연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 일부러 말했어요. 진아, 물건을 정리하려고 해요. 혹시 진아가 남긴 메모나 일기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태준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날 저녁 수연은 진아가 살던 오피스텔로 갔어요. 물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아와 상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오후 8시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3명의 남자가 따라왔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문을 두드렸어요. 처형, 저예요. 태준이에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유품 정리하신다고 들었어요.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거짓말. 태준의 눈은 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아, 고마워요. 그런데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도 같이 하죠. 혹시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태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태준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연을 돌아봤어요. 처형, 혹시 진아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아는 죽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DNA 검사가 조작될 수도 있고 시신이 바뀔 수도 있는데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어요. 수연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창문이 깨지며 진아가 뛰어들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태준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진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얘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이네요, 민혁 씨. 아니, 태준 씨라고 불러야 하나? 태준이 부하들을 불렀지만 복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상우가 이미 그들을 제압한 거였죠. 707 특임대를 너무 얕봤네요. 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태준이 갑자기 칼을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형광등 빛을 반사했어요. 죽여버릴 거야. 이번엔 확실하게. 태준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몸에 배어 있었죠. 진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태준의 공격을 피하고 순식간에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태준의 비명이 울렸어요. 진아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제압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이에요. 수연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당신이 진아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도. 태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증거가 있어? 박소영을 죽인 게 나라는 증거가? 진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막 만들어 주셨잖아요. 태준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는 방금 박소영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을 말이죠. 박소영이 누군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언급한 적 없는데. 태준의 입이 떨렸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끝났어요, 태준 씨. 진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복수를 끝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박소영이라는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태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박성우가 다 계획한 거야. 그 놈이 시신을 바꿔치기 하고 서류를 조작했어.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아와 수연이 원한 것이었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박성우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삭제하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박성우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박성우의 손에는 아직도 마우스가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박소영의 의료 기록이 떠 있었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경찰들은 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어요. 태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살아난 거야?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경찰차가 떠나고 수연과 진아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어요. 끝났어, 진아야.
이제 안전해.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언니, 고마워.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의 영혼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상우가 다가와 진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진아야. 진짜 707특임대다워. 진아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전사의 미소였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전사의 미소였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연과 진아는 김정수 경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놓여 있었어요. USB, 녹음 파일, 의료 기록, 그리고 진아의 증언서까지. 김 경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검토할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어요. 이렇게 큰 사건을 두 분이 직접 해결하셨다니 놀랍습니다. 김 경감이 진아를 바라봤어요. 김진아 씨, 정말 죽을 뻔하셨군요. 네. 하지만 살아났어요. 박소영 씨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49일 동안의 고통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체포된 지 일주일 후 태준과 박성호의 범죄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연쇄 보험금 사기 살인범과 그를 도운 의사의 이야기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주는 지난 10년간 총 4명의 여성을 살해했어요. 모두 보험금을 노린 범죄였죠. 첫 번째 피해자부터 박소영까지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과 진아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소영의 이모였습니다. 소영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라도 만나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난 박소영의 이모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더 빨리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모를 뻔했잖아요. 이모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박소영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소영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 대신 죽은 젊은 생명의 꿈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태주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잘생겼던 얼굴은 이제 초췌해 보였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민혁은 10년간 신분을 속이고 4명의 여성과 결혼한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정신적 문제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박성호의 재판도 이어졌어요. 그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범죄를 도왔습니다. 시신을 바꿔치기 하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죠. 피고인 박성호는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살인을 방조했습니다. 박성호는 울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주는 무기징역, 박성호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공모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진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박소영 씨, 이제 편히 쉬세요. 그 후 진아는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PTSD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놀랐죠. 수연은 매일 진아 곁을 지켰습니다. 언니,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당연하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수연은 간호사 경험을 살려 진아를 돌봤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아는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아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우리 시골로 가자.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의 소음과 기억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죠. 강원도의 작은 마을. 두 자매는 그곳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카페 한쪽에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소영과 다른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었죠. 매일 아침 진아는 재단에 꽃을 올리고 차를 공양했어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작은 기도가 끝나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따뜻한 커피와 수제 케이크는 금세 인기를 끌었죠. 진아는 지역 보안 업체에서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여성 자기 방어 교실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카페 앞 벚꽃나무가 만개했습니다. 수연과 진아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진아야, 행복해? 수연이 물었습니다. 진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진아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남편이 이상해요. 보험을 자꾸 들라고 하고. 진아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아가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707 특임대 출신의 전사는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태준 같은 악인들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아의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박소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지킬게요. 수연이 진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가 함께 지킬 거야. 두 자매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은 이제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에 걸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